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구려의 수도, 첫 번째 수도인 졸본이 바로 키르기스스탄의 촐폰이라는 지역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촐폰이라는 지역이 어디인지 여러분이 잘 모르실 텐데, 촐폰이라는 지역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바로 촐폰입니다. 이 거대한 호수가 바로 이시쿨 호수라는 중앙아시아에서 아주 유명한 호수인데, 이 호수의 서쪽에 어, 코치코르라는 아주 작은 분지 지형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고구려의 국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네,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곳에 그렇게 크지는 않은 이제 분지 지형 산으로 둘러싸인 평야지대가 나오는데 네, 이곳이 바로 고구려의 국내였던 것으로 어,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고구려와 관련된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 먼저 여기 보시면 코치코르라는 지명이 보이시죠? 코치코르라는 곳이 유리왕이 천도를 했었던 국내성, 즉 위남성이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서쪽에 보시면 촐폰이라는 곳이 보이죠? 촐폰이 이제 국내성, 위남성의 서쪽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곳이 바로 고구려의 왕들이 자주 이제 와서 시조인 동명왕의 제사를 지냈던 졸본이 있었던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 네, 실제로 국내성의 서쪽에 어, 동명왕의 사당을 지었다라는 기록이 삼국사기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러한 기록과도 일치되는 어떤 지명 비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러면 어째서 고구려의 첫 번째 수도인 국내성이 여기에 비정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사료적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구려의 초기 위치 비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여의 위치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몽이 부여에서 도망을 해서 어, 건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여의 위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고구려가 있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기 때문입니다. 후한서 동이열전 부여편에 보면은 부여국은 현도의 북쪽 천리쯤에 있다.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국토의 면적은 방 2천리이며 본래 예의 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에 현도군 현도군이 있었던 곳이 현 이제 페르가나 분지 지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바로 한사군이 있었던 이제 지역이고 고조선 즉 위만조선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 페르가나 분지인데 이 위쪽에 남한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남한간이 바로 현도군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현도군에서 실제로 북쪽으로 천리 그러니까 한나라 때의 일리가 약 415.8m이기 때문에 천리는 약 400km 정도라고 우리가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글 지도로 거리를 측정을 해보면 368.25km가 나옵니다. 천리라는 기록과 상당히 일치하는 그런 어떤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네, 이 부여의 주변국을 보면 부여의 동쪽에는 음루가 있습니다. 음루가 왜 이곳인지는 제가 나중에 또 따로 영상을 찍어서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음루가 후한서 기록을 보면 배 타고 노략질하는 것을 좋아해서 부곡조를 자주 약탈을 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배 타는 곳을 좋아했기 때문에 바다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고대에는 이 지금의 여기가 타림 분지라고 하죠. 여기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쪽에 있는 거대한 분지정이 있는데 여기가 과거에는 바다였습니다. 바다이고 이것을 옛날에는 네, 대해라고 이제 보통 불렀는데 네, 바다 해자 써가지고 대해라고 불렀는데 네, 그래서 음루가 이쪽에 보통 살고 있다가 여름철에 이제 이쪽으로 큰 산이 막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바로 갈 수가 없어서 이렇게 삥 돌아서 이쪽 동쪽 지역에서 배를 타고 부곡조 지역으로 가서 부곡조 사람들을 많이 약탈을 했기 때문에 부곡조 사람들이 여름철에는 이 산 비탈에 동굴을 파고 들어가서 살고 있다가 겨울에 이쪽 바다가 얼어버리면 바닷길이 막히기 때문에 다시 이 평야지대로 내려와서 살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히 더 영상을 찍기로 하고 그리고 이 부여의 서쪽에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여의 북쪽에 약수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지금은 발하슈호라고 부르는 거대한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를 아마도 고대에는 약수라고 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의 면적이 방 2천리, 사방 2천리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실제로 이 슈강의 서쪽 그러니까 이 저번 영상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이 소구 즉 아라레로 빠지는 이 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동쪽으로 재서 동쪽의 알마티 지역 그러니까 음루의 서쪽이죠. 음루의 서쪽까지 거리를 재면 약 807km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나라 때 인리가 415m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2000리라는 수치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삼국지 위서동의전 부여편에 보면 부여는 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도에서 1000리 떨어져 있다.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다. 방 2000리가 되며 호수는 8만이다. 그 나라 사람들은 토착 생활을 하며 궁실과 창고 및 감옥을 가지고 있다. 산 등선과 넓은 들이 많아서 동이 지역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자 부여가 장성의 북쪽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럼 고대 만리장성이 어디 있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 바로 이곳이 진나라의 만리장성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성벽이 바로 진나라 시대의 만리장성인데 왜냐하면 진나라의 영토가 이쪽 지역을 모두 장악을 했었는데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의 옛 공지 상하장 즉 위만 조선을 세웠던 그곳이 바로 진의 옛 공지 상하장이라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게 이 페르가나 분지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진나라 때 이제 요동 지역을 장악을 해서 이 몽염 장군이 이쪽 지역을 담당을 해서 이 북방 민족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쪽에는 당시에 흉노 즉 스키타이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큰 산맥이 쭉 이어지는데 여기에 있던 요새들을 다 수리를 해서 이어서 거대한 장성을 만들어서 북방민족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부여가 동이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곳에 살고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네, 지도적으로도 이제 볼 수 있다시피 동이 지역이 어디냐? 네, 고대의 동이가 사는 지역은 바로 이 카스피해와 아랄해 동쪽 그러니까 현재 어떤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이쪽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이쪽이 고대에는 바로 동이가 살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동이가 살던 지역에서 가장 넓고 평탄한 지역이 부여가 살던 곳이다 이렇게 서술을 해놨는데
이러한 지정학적인 특성을 봐도 가장 넓고 평탄한 곳에 부여가 있다 이런 서술과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진시황의 만리장성은 지금 중국 대륙에 있는 만리장성이 아니고 어, 옛날 스키타이족, 즉 흉노족이 살고 있었던 지금의 러시아 남부 흑토지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 중에 하나인 러시아 남부 흑토지대에 살고 있었던 스키타이족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시황이 장성을 쌓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흉노족의 예상되는 세력 범위입니다. 흉노족이 유라시아의 스텝지대를 동서로 이제 가로지르면서 상당히 광대한 영역을 차지한 것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사실 흉노족의 강력이 이 동쪽에 있었다는 거는 지금 중국을 여기에 놓고 있기 때문에, 진나라를 여기에 놓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서술을 해놓은 것이고, 사실 고대 중국이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중국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쪽에서 중국의 진시황이 이 요동 지역을 이제 정벌을 해서 이 산맥이 있는 곳에 거대한 장성을 쌓아서 이 흉노 즉 스키타이족의 진출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장성을 쌓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스키타이의 영역을 표시한 지도인데, 실제로 흉노족이 이렇게 넓은 지대를 차지했을 거라고는 좀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실제로 차지한 영토는 이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 역사가 좀 왜곡되는 과정에서 동양과 서양에서 이 역사가 너무 왜곡되다 보니까 이 흉노의 강력이 이렇게 확장이 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나라의 만리장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진나라의 북쪽에, 장성의 북쪽에 부여가 있었다 이렇게 서술을 하는 것이 이 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상당히 어, 일맥상통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고구려의 초기 건국기에 대해서 역사 사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한서 동이열전 고구려 편에 보면 고구려는 요동의 동쪽 천리 밖에 있다. 남쪽은 조선과 예맥, 동쪽은 옥저, 북쪽은 부여와 인접하여 있다. 그 나라의 넓이는 방 2천리인데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으며 사람들은 산 골짜기에 의지하여 산다. 농사지을 땅이 적어서 힘껏 농사를 지어도 자급하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습속에 음식을 아낀다. 그러나 궁실은 잘 지어 치장한다.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실제로 거리를 재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가 요동군이라는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르다리아 강이 요수이기 때문에 이 요수 동쪽의 큰 도시인 타슈켄트가 요동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동군에서 거리를 이 고구려의 코치코르 즉 국내선까지 거리를 재보면 504km가 나옵니다. 한나라 때 1, 2가 415.8m이기 때문에 여기에 1000을 곱하면 약 400km가 넘게 나오는데, 이러한 거리 서술이 상당히 이 지역과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은 조선과 예맥, 동쪽은 옥저, 북쪽은 부여와 인접하여 있다 이렇게 서술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이 지역이 조선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조선이었고, 그리고 한서 동이열전 예편에 보면은 예의 위치가 어디로 나와 있냐?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지역이 예이고, 그리고 이 지역이 조선이었기 때문에 남쪽으로 고구려의 영토를 이제 추정을 해보면 남쪽으로 이렇게 조선과 예 그리고 동쪽으로 옥저를 경유하고 북쪽으로 부여를 접하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고구려의 영토였다, 초기 영토였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큰 산과 깊은 골짜기가 많으며 산골짜기에 의지하여 산다. 농사지을 땅이 적어서 힘껏 농사를 지어도 자급하기 부족하다. 네, 실제로 이 지역을 보면 상당히 농사지을 땅이 부족한 것이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죠. 큰 평야가 없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의지하여서 어, 농사지을 땅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는 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가 현재 만주 지역에 있었다면 만주 지역이 상당히 비옥한 토양이기 때문에 산골짜기에 의지해서 식량이 없이 살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고구려가 이쪽 지역에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로 작용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고구려의 건국 과정을 보면 위서의 열전의 고구려 편을 먼저 보겠습니다. 주몽은 이 두 사람과 함께 부여를 버리고 동남쪽으로 도망하였다. 여기서 동남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방향 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위서 열전에 유일하게 동남쪽이라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중한 기록이고, 중도에서 큰 강을 하나 만나는데 건너려 하여도 다리는 없고 부여 사람들의 추격은 매우 급박하였다. 마침내 보술수에 이르러 세 사람을 만났는데, 네, 이러이러한 사람들이고 마침내 흘승골성에 이르러 정착하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성을 고시라 하였다. 네, 마찬가지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삼국사기 기록을 봐도 오이말이 협보 등 친구들과 이르러 엄사수에 이르러서 건너려고 했으나 다리가 없어서, 네, 이 내용은 어, 활로 강을 쳤더니 자라랑 물고기가 올라왔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주몽이 가다가 모든곡에 이르러 세 명을 만났다. 각기 이를 살펴 맡기고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그 토양이 기름지고 아름다우며 자연지세가 험하고 단단한 것을 보고 드디어 도읍하려고 했으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기에 단지 비유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몽의 예상 도주로를 살펴보면 이쪽 지역에 부여가 있었는데 부여에서 동남쪽으로 도망해서 도망치다가 이 탈라스 지역에서 나와서 이 북동쪽으로 흘러서 지금 현재는 이 강이 시우강입니다. 이 시우강이 비교수에 합류하는 강이 있는데 이 강이 바로 엄사수, 저 보술수로 추정이 됩니다. 이 강을 이제 건너서 자라와 물고기의 도움으로 이 강을 건너서 이 부여군사들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 지역으로 오게 되는데, 모든 곡에 자리를 잡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곡이라는 단어가 저는 여기 있는 평야지대의 동쪽이 이 산이 모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곡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몽이 궁신을 지을 겨를이 없어 비교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로 이 지역에 보면 아크 베심이라는 고대 유적이 있습니다. 지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는데 이게 언제 건설되어 있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 적어도 이제 중세 당나라 때 6세기에서 7세기 때 네스토리우스파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활동했다는 흔적이 나온 것을 볼 때 상당히 그 이전부터 고대 도시로서 중요한 기능을 했던 그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크베심의 유적을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라고 합니다. 네, 나중에 여기 한번 가볼 생각인데, 네, 그리고 졸본천에 이르렀다 이 대목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졸본천은 졸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졸본천이라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측을 쉽게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 지역이 고구려의 국내고 이 지역 서쪽에 졸본이라는 이제 지명이 실제로 지금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아까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이쪽 지역으로 빠져서 휴강으로 이제 형성이 되는 강이 바로 이제 비로수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 강이 평야로 나오기 전에 이 산 골짜기를 흐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산골짜기를 흐르는 여기 부분까지를 졸본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여기까지를 졸본천이라고 부르고 이 이후부터는 비로수라고 부르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삼국사기를 이어서 보자면, 사방에서 듣고 와서 따르는 자가 많았다. 그 땅이 말갈 불악에 있다가 있기에 침입과 도적질의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마침내 그들을 물리치니 말갈이 두려워 굴복하고 감히 침범하지 못하였다. 네, 말갈이 어디 있을까 추정을 해보면 이쪽 지역에 말갈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쪽 지역에 말갈이 있기 때문에 자주 침입을 할 수 있는 좀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주몽이 이들을 물리치고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이제 제압을 했기 때문에 주변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말갈이 왜 이쪽 지역에 있냐면, 옛날부터 말갈을 흑수말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흑수가 이제 흑수말갈을 위치를 비정을 할 때 보통 이제 만주 지역, 그래서 이제 발해말갈, 흑수말갈이 만주 지역에 있었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흑수라는 강은 사실 만주에 있지 않고 신장 일구르 자치구의 고창국, 옛날 고창 고성이 있는 고창국 근처에 흑수라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을 흑수라고 했는데 거기에 바로 흑수말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갈이 이쪽 지역에서 신장 일구르 자치구까지 넓은 지역을 어, 왕래했던 유목민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랬는데 왕이 비로소 가운데로 채소 잎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상류에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사냥을 하며 찾아서 비교국에 도착하였다. 그 나라의 왕 송양이 나와서 보고 말하기를, 과인이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일찍이 군자를 보지 못하였는데 오늘 서로 만나니 또한 다행이 아닌가. 그러나 나는 그네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주몽이 상류에서 채소가 떠내려오는 것을 보았다고 했는데, 채소가 떠내려왔다는 것은 농사를 할 수 있는 좀 어느 정도 넓은 평야가 있다는 뜻이고, 이 상류에서 이쪽 지역으로 떠내려올 수 있는 강이 이렇게 실제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류수를 따라서 흘러내려온 것을 보고 고구려 주몽이 사냥할 겸 이쪽 지역을 정탐을 하다가 이제 비료국을 발견해서 어, 비료국 송양과 어떤 대결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송양이 한 말 중에서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어서 군자를 보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시쿨 호수가 상당히 큰 호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대인들이 바다로 인식을 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의 탈인분지가 바다였다, 즉 대해였다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대해를 바다라고 치면은 바다 깊숙한 곳에 치우쳐 있다 라고 설명을 한 게 설득력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송양이 이렇게 시비를 거니까 주몽이 답하여 말하기를, 나는 천재의 아들로서 모처에 와서 도읍하였다. 송양이, 우리는 여러 대에 걸쳐 왕 노릇을 하였다. 땅이 작아 두 주인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하다. 그대는 도읍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나에게 빌보는 것이 어떤가. 왕이 그 말을 분하게 여겨 말다툼을 하고 또 화를 쏘아 기회를 겨루었는데 송양이 당연할 수 없었다. 여름 6월에 송양이 나라를 들어 항복해오니 그 땅을 다물도로 삼고 송양을 봉하여 우두머리로 삼았다. 고구려 말에 옛 땅을 회복하는 것을 다물이라고 하였으므로 그렇게 명명한 것이다. 네, 그래서 고구려가 처음에 이쪽 지역에 모든 곡에 도읍을 했다가 좀 더 이제 안전하고 생산력이 좋은 이제 땅을 찾아서 영토를 확장을 하는 과정이, 처음에 이쪽 지역에 있는 비교국을 정벌을 하고 이쪽 지역을 다물도로 개칭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 땅을 되찾는다는 이름인 다물을 왜 이 지역의 이름으로 했는가는, 당시에
이 페르가나 분지라든지 아니면 요동지역이라든지 이런 고조선의 영역들이 다 한나라 중국의 영토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구려 주몽이 이 지역을 정복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을 첫 번째로 이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이 중국 방향, 낙랑군과 현도군 방향으로 옛 조선 땅의 방향으로 진출을 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이 땅에 이제 표현을 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